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건설업이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실상을 말해주는 지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은 사업의 결과물 자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 즉 일반 대출의 경우는 돈을 빌리는 사람,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요하게 보죠. 신용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있으면 좀 덜하겠지만 신용 대출은 특히 그런 거죠.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 자체를 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담보로 합니다. 아파트 PF라고 하면 분양 수입이 담보가 될 것이고요. 업무용 빌딩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면 완공 후 발생할 임대료 수입 또는 그것의 매각 가치,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하는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이 부동산 PF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증권사들인데요. 증권사가 부동산 사업에 대출을 해준 거예요. 연체율이 2020년 말에 3.37%였는데 2023년 말 3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 그게 13.7%가 된 거예요. 4배가 넘어갔습니다. 연체율이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 담보로 잡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거나 또는 공사가 중단됐거나 뭐 이렇기 때문인 것이죠. 13.7%, 14%잖아요. 대출금의 14%를 돌려받지 못한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렇다면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증권사들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증권사 말고 저축은행이나 여신 전문 금융기관 뭐 이런 데도 보니까 연체율이 7%, 5%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은행은 부동산 PF 연체율이 0.35%예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은행은 그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은행발 위기잖아요. 부동산에다가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다가 그것이 다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 서프라임 사태라고 일어난 게 된 거고, 그게 뭐 일파만파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의 부동산 대출, 또 신용이 낮은 차주들에 대한 대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전체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8조 원?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PF 대출 전체가 135조 원인데 거기 한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나머지 80% 대출은 뭐 증권사, 뭐 저축은행 뭐 이런 데들에서 한 건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드는 거죠. 부동산 기업들, 시행사 이런 데들도 위험하고 거기에 대출한 비은행권의 금융업체들도 상당히 위험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 외국 투자사들도 우리나라 상황을 우려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최근에 심각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시장 관련된 섀도우 뱅킹,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 정도로 심각하게 침체되고 위험한 상황에 빠져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아 국가에서는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런 평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로 인한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현상과 또 공사비의 급등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이 그래프에 하늘색 원을 한번 주목해 봐 주세요. 여기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가격 지수인 건데, 코로나 직전인 2020년 1월, 그때 아파트 가격 지수가 얼마예요? 130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서서히 조금씩 올라왔거나 뭐 아니면 정체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였는데 2020년 1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고점을 찍은 게 언제예요? 2022년 6월인 거죠.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174.3이 됐지 않습니까? 34%가 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2022년 6월에 고점을 찍고는. 그래서 올해 3월에는 155로 떨어졌어요.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에 비해서. 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하게 되니까 이게 건설업의 위기를 불러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값이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집 사야겠는데? 집 사면 돈 벌겠는데? 아이고, 집 안 사면 큰일 나겠네? 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영끌 해가지고 집 사고, 뭐, 암호화폐도 사고, 뭐, 오만 걸 다 사들였잖아요. 자, 이렇게 값이 오르니까 개발업체, 시행사들은 어떻겠어요? 뭐, 분양 사업을 마구 늘린 거죠. 뭐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금융업체들은 어때요? 뭐, 분양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PF 대출도 많이 해준 거죠. 그 사업들에다가. 그런데 2022년 6월에 이제 고점을 찍은 후에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집 사면 안 되겠네? 또는 집 팔아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들고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건설사, 시행사들의 입장에서는 분양대금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건 표면적인 현상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렸다가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2019년 12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국의 우한에서 막 코로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뭐 중국이 완전히 얼어붙고 사람들이 중내, 사내, 뭐 야단 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한국으로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서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식당도 문 닫고 다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 데가 어딜까요? 중앙은행들인 겁니다. 야, 경제가 망하면 큰일 나잖아. 어떻게든 사람들이 생존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돈을 풀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낮춘다. 그건 무슨 얘기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빌려주는 돈의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 시중은행들이 돈을 많이 빌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빌려가서 뭐 하겠어요? 그거 다 대출을 해주겠죠. 또는 상환 연기해 주는 거, 이것도 너그럽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뭐냐?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풀어서 국채도 사들이고 회사채도 사들이고 그냥 직접 돈을 푸는 것,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어떻게 했어요? 기준금리를 확 낮추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 2% 수준이던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0.25% 거의 제로 금리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 미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다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나라들도 다 이 코로나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도 1.5%이던 기준금리를 0.5%로 낮췄어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시중은행이 돈으로 넘쳐나게 되고 그 시중은행은 어떻게 되죠? 대출을 늘리는 거고 또는 상환기일이 돌아온 그 대출금들을 쉽게 연장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유동성 또 시중의 통화량 이런 것들이 다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 같은 걸로 보면 바로 이제 M2라고 하잖아요. 광의 통화량 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냐는 건데 이게 2020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하는 지표도 있잖아요.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자, 20대, 30대의 사람들이 소위 영끌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돈을 빌려다가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했어요? 그거 다 자산 사는 데로 다 그 돈이 들어갔던 거죠. 대표적인 데가 암호화폐. 또 주식, 또 그 중에 좀 덜 들어간 데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오르게 된 거죠.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네 해서 또 돈 더 빌려다가 또 더 사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개발 사업도 늘어나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값이 치솟게 된 거거든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거예요. 미국의 연준이 달러를 많이 찍어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라고 하는 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공급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으니 그 돈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죠. 물건들의 가치는 어떻겠어요? 그것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 가치가 떨어진 그 화폐, 그걸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물건의 가치라고 하는 건. 그게 바로 물가가 오른다는 거,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설상가상,
겹친 게 뭐냐면 2022년 2월 달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잖아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식량 수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뭐 이 일대가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뭐 식량 가격 상승을 하지, 또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니까 이 러시아는 대표적인 산유국 아닙니까? 이제 국제 유가도 상승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 인플레 압력을 더욱더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렵에 2022년 초 이 무렵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미국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연준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제 고민인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세계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하나는 물가, 이것 또 다른 하나는 고용 상황이에요. 실업률인 거죠. 그래서 대개는 물가 인플레이션율 2%, 또 실업률 4%, 요 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을 합니다. 기준금리도 조정하고 양적 완화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인플레이션이 8%가 된 거예요. 2%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돈을 걷어들이자. 이렇게 된 거죠. 공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1년 만에 0.25%에서 5.5%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0.5%에서 3.5%까지 올린 거죠. 한국은행이. 자,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시중금리도 다 따라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가가 다 올라가잖아요. 기준금리 상승하게 되니까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또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의 주택 매입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시공사, 시행사 이런 데들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금리 부담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죠. 네. 대출 받기 어려워지고, 금리 부담 높아지고, 값 떨어지고, 2022년 6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응 때문에 벌어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들이었던 겁니다. 자, 주택가격 떨어지게 됐죠. 코로나 이전보다 상당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 20% 정도는 높은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금리는 1.5%에다가 0.5로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데 그게 3%로 훨씬 높아졌는데 왜 주택가격은 2020년 초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일까? 사실은 다른 펀더멘탈, 근본 가치를 따지고 보면 주택가격은요,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아야 돼요. 달라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소득이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뭐 우리나라 산업이 갑자기 뭘 좋아지기를 했습니까? 뭐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택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서 20%나 아직도 높으냐?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대출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건 대출이 늘어났다는 말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풀려났던 그 대출금들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게 회수가 덜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완전히 회수가 돼서 코로나 이전 상태하고 똑같은 대출금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코로나 이전의 주택가격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게 덜 회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아직도 돈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값이 높다. 하지만 그래도 꽤 회수가 됐기 때문에 최고점, 한참 2022년 6월 뭐 그때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